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 하우스뷰 하재성 연구원입니다. 네, 새해 1월 첫 NH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들어서는 이 변종 바이러스라는 복병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금융시장은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될 거라는 이 전망과 함께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로 호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본부에서는 향후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한국의 신규 주문 지수라든지 제조업 PMI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당분간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은 역시나 최근에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경기 민감 자산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중에서는 유럽과 이머징 주식시장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 원자재, 리츠, 인프라와 같은 경기 민감형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한국 수출 정영혁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 수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12월 수출은 5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레벨 측면에서도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요. 이 IT 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재개되고 또 대만에서 발생한 이 지진의 반사수혜가 작용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반도체, 무선통신,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의 품목들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기계인데요. 사실 이 일반 기계는 우리 한국의 수출 2위 품목입니다. 지금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건설 그리고 민간 투자의 활성화로 인해서 레벨 측면에서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12월 중에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진국에서 봉쇄 조치가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개선세는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에 전체 한국 수출을 보시면요. 글로벌 대비 선방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고부가 가치 품목의 성장에 힘입은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물류 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수출의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한국 수출 상황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전반적인 그림 간략하게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2021년 수출은 사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많이 회복세가 없이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2020년은 급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즉 다른 글로벌 또 위기 때보다는 한 분기 만에 매우 큰 성장세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향후 2021년은 사실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0% 위에 저희가 지금 하우스뷰가 내년 수출은 10% 증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 레벨에서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FICC로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월보 강성원 연구원입니다. 예, 저희 채권 투자 전략 1월 신년도 자료가 나왔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은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은 시점의 문제일 뿐 값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결국 12월 월 말에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이제 소비가 늘 거다 정도가 아니라 이번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계기로 실물 경제의 3주체, 기업, 가계, 정부에 쌓인 돈이 풀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미국 정부가 2020년 4분기에 원래 원안대로였으면 9,820억 달러의 자금을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미뤄지면서 2,800억 달러밖에 집행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못한 거죠. 이 과정에서 채권 발행 규모도 원래 6,200억 달러 하겠다고 했는데 3,000억 달러밖에 못했습니다. 작년도 저희는 작년도 4분기 정부 자금 집행 계획안이 올해 1분기로 미뤄졌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1.5조 달러 쌓인 정부 현금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정부 지출이 늘 거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10월, 11월 미국의 스마트 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던 것들이 결국은 소득의 하락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월부터는 소득 데이터 올라오면 소비도 올라올 거다. 최근에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미뤄졌기 때문에 4분기 데이터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어차피 그거는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1월 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기업들 CEO 서베이 보면은 설비 투자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로스 이슈언스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였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들의 현금 지출 늘 거다. 결국은 실물 경제 3주째 현금 지출이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 뷰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화폐 유통 속도가 눌렸던 것들이 조금은 반등하면서 코로나19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확대할 거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동반된 명목금리 상승이 1월 달에 확인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한 6, 7개월 동안 저희가 목격했던 미국 10년 금리 0%대에서 좀 벗어나서 1%의 진입을 좀 보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누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리셨겠지만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1분기 때 정부 지출 급증 보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재정 집행률 33%였는데요. 올해 35%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이 크지 않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장기채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여전히 저희 생각이고요.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단기채, 크레딧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해외 채권 1호로 신원연구원입니다. 네, 2021년에 달러화 약세를 예상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달러 채권도 그렇지만 비달러 채권, 신흥국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채권은 2021년 상반기에 저희는 한 미국 70년물 1.3에서 1.5% 정도까지 상승할 걸로 보기 때문에 상승하고 나서 2분기 정도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원달러 헤지 코스트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달러 채권 투자하는데 한 2분기 이후 정도부터는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겠고요. 신흥국 채권은 전반적인 신흥국 통화가 그 달러 약세에 의한 강세가 예상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JP모건 GBIEM처럼 펀드, 신흥국 로컬 채권 투자 펀드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 신흥국 투자는 국가별 이슈의 전개와 이벤트 발생 가능성에 따라서 차별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캐리 매력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등이 유망해 보이고요. 1월에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계속 있지만 백신 접종 기대, 그다음에 인플레,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선진국 채권 금리는 상승할 것 같고요. 신흥국 채권 금리는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로컬 채권 중에 멕시코 국채 또는 인도네시아 국채, 로컬 통화 채권 펀드 ETF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커머디티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지난해 S&P GSCI 기준으로 마이너스 23.72%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체 구성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섹터가 마이너스 46.28% 하락한 탓이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귀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는 일제히 상승 마감한 상황입니다. 귀금속 섹터의 경우에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산업금속과 농산물 섹터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상승률로 전환되면서 각각 약 15% 플러스 수익률로 한 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은 플러스 1.19%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9천억 달러 미국 부양책에 서명을 하면서 위험자산 랠리 속에서 달러 약세가 지속된 것이 호재였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반대로 부양책 증액안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서 좀 거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우려가 원자재 지수의 상승폭은 좀 제한했다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좀 주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산물 섹터의 경우에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농산물 섹터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하에서의 미국 수출 낙관론, 그리고 남미 공급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조기후와 아르헨티나 물류 노조의 파업이라는 이슈 하에서 농산물 섹터가 주간 4.18%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2021년 첫 주 원자재 시장은 두 가지 이벤트를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은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미국 상원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변동성 확대는 올해 강세가 예상되는 원자재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오펙 플러스 회동은 12월 회동에서 1월부터 하루 평균 50만 배럴 증산을 결정을 했는데요. 증산을 결정함과 동시에 매월마다 회의를 열어서 이제부터 산유량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는데, 최근에 날로 악화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원유 선물의 포워드 커브도 백오데이션으로 전환이 되면서 타이트한 수급 상황들을 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내부에서도 추가 증산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추가 증산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가 저가 매수 기회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갈 경우에는 블루웨이브가 다시 또 시연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블루웨이브가 나타날 경우에는 재정부양책 확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 명목금리 상승을 얘기했는데요. 이 금리 상승과 연계를 시켜봤을 때, 원자재, 개별 원자재 쪽에서 어떤 원자재가 제일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명목금리가 상승한다라는 말은 위험자산 선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기 민감 원자재가 좀 더 상승 여력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기금속 섹터도 강세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일단 보는 이유가, 이 명목금리의 상승 자체가 명목금리를 구성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확대에 기인한 명목금리 상승이지 실질금리는 여전히 통제된다라는 측면에서, 실질금리의 통제라는 말은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날 거고요.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부분은 원자재 시장 전반이 공유하는 기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과 2020년은 저희가 기금속 중에서도 금을 가장 좋게 봤었지만 2021년 전망에서는 저희 목표치까지 이미 구리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 구리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또 남아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에 대해서 추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좀 우려감 좀 완화되고 하면 유가에 대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그런 느끼는 것처럼 단기 유가, 지금 이미 한 WTI 가격 기준으로는 $50에 근접하고 있고, 브렌트 가격은 $50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유가는 펀더멘탈보다는 좀 빨리 올라온 유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북반구 겨울철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 자체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좀 빨리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유가 정상화 아니면 석유시장 정상화로 볼 수 있는 유가의 하단 정도는 $50 정도를 보는데, $50 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백신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코로나 완전 종식의 기대감으로 전환이 돼서 석유시장이 완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WTI 가격이 $50를 좀 이제 완벽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시기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펀더멘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도 빠른 유가의 상승 자체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추가적인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배구조 이슈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예,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공정경제 3법 영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 페이지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그 공정경제 3법은 개정상법, 이게 이제 올해 21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금융그룹 감독법, 이건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개정공정거래법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해놨고,
이 법들 시행에 예외 규정이 꽤 많고 그리고 원래 제출안 대비해서 규제 강도가 최종 의결안에서는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배구조 외형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중요한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개정상법이고요. 이거는 당장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월 정기주총부터 영향을 줄 겁니다.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 적용이 주요 내용인데 내용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3% 룰도 적용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다중대표소송 행사 요건도 최종안에서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완화가 됐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 주주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던 게 새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지배주주 가치를 선제적으로 제고해서 좀 구슬러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배당 정책 강화나 자사주 매입 소각 활성화가 올해 정기주총부터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인데요. 이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입니다. 내년 초부터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이 상장 30, 비상장 50%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SK 같은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새로 지주회사가 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SK텔레콤이고요. 여태까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얘기가 꽤 많이 나왔는데 이 법 시행 시점이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여부를 확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SK텔레콤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지분을 10%, 약 8조 원 정도로 추가 매입해야 되는 재무 부담이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거를 부담한다면 2022년 이후에도 지주회사가 될 수 있겠지만 지주회사 전환 목적이 재원을 마련해서 신규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취지에는 맞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지주회사 전환을 한다고 해도 이사회 결의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SK 가치 부각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CVC 보유 허용인데요. 여태까지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없었는데 제한 요건이 좀 붙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모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CVC 설립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부각이 되고 또 CVC 투자 성과에 따라서 지주회사 밸류에이션도 차별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이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의 영향인데요.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를 시킨 겁니다. 총수 일가 지분 요건을 30%에서 20%로 상장법인인 경우에 강화했고 또 별도로만 규제를 했는데 여기 연결 자회사 그러니까 50% 지분이 넘는 자회사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처럼 총수 일가 지분 합계가 20에서 30% 사이인 기업들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처럼 삼성물산이 50% 이상 보유한 이런 자회사들이 새로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규제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모두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를 받는 전제 조건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이거를 적발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과세, 의제증여세 기준이 강화돼서 불공정 행위를 좀 보이게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전속고발죄라는 게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고발해봤자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최종 의결안은 이 전속고발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 적발 빈도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대글로비스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5년 초에 그 당시 개정상법 시행을 하면서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이제 시장에 한꺼번에 내놨습니다. 충격이 상당히 컸는데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분을 10%포인트를 더 내놓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글로비스가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분 처분이 당연히 시장 충격도 주겠지만 불공정 행위를 시인하는 듯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10%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순환출자 규제 같은 경우는 기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업 그룹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공익법인 이외의 지배주주 합산 의결권이 이미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고요. 페노션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페노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5,400원에서 6,4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한 요인은 타겟 PBR을 기존 0.8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벌크 업황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LNG선 운용 성대 확장으로 인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실적은 올해 연간으로 22% 증가한 2,753억 원을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벌크선 수급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용하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NG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23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배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작년 12월에 세 척의 배를 계약을 체결했고 옵션분 한 척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운용선대는 5척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간 매출액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LNG선 사업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일단 첫 번째로는 LNG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중장기 석탄 물동량 감소를 만회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크 선사한테 적용됐었던 장부 가치 이하의 밸류에이션 할인이 이제 점점점 축소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요 차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대형 벌크선 운임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사실 중소형선 벌크선 운임은 하반기부터 계속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에 기인하고요. 특이한 점은 그림 6번을 보시면 12월 달 BDI 운임 방향성이 조금 다른 해와는 다릅니다. 그 뜻은 다른 해 때는 12월 달에 항상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작년에 12월은 운임이 강세를 보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점 이제 높아지면서 화물 수요가 점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중고선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중고선 거래량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중고선 거래량은 30.4% 정도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중고선 가격 약세가 좀 멈췄습니다. 그런데 철강 가격 상승, 그림 9번을 보시면 이제 고철 가격 상승이나 철강 가격 상승으로 선박 해체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뜻은 중고선가에 대한 상승 압력도 동반 높아지고 있어서 거래량은 늘어나고 중고선가가 올라가면 운임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원자재 재고가 낮다 이러한 부분들은 8페이지에 있는 그림 11번, 12번, 13번을 참고하시면 여전히 원자재 재고가 낮기 때문에 수요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페노션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NG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이제 LNG선 시사점을 좀 적어놨고요. 주요 파트너들이 쉘이나 갈프 에너지와 같은 이제 주요 사업 파트너,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랑 사업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이고, LNG선 선대를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선사들을 좀 찾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좀 페노션이 좀 선택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LNG선 운용선들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러한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이 장부가 가치 이하에서 장부가 가치 이상으로, 그러니까 PBR 1.0배 이상으로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가 관점에서 보면 HMM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글로벌 피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가랑 밸류에이션이랑 같이 좀 비교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글로벌 피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의 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좀 있는데요. 크로스 밸류에이션 파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퍼시픽 패션이나 스타볼크 캐리어, 뭐 미쓰이 OSK 이런 기업들도 이제 정부같이 이제 최근에 PBR 0.8배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벌크 선사 주가들이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이제 ROE 개선도 의미 있게 좀 나타날 걸 보고 있고요. 사실 펜오션이 예전에는 다른 선사들 대비해서 항상 비쌌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피어 대비해서도 특별하게 비싸거나 이제 그렇다라고 보진 않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기업들 대비해서 LNG선 사업이 한 가지 좀 특정 포인트다라는 부분이고 어닝 개선 폭도 좀 의미 있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펜오션이 지금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할증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 공급 지금 역전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부터 계속 예측을 해서 주가가 계속 좋게 올라왔던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역전이 한번 되면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올 한 해도 주가 전망을 계속 좋게 보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수요랑 공급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결론적으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새로운 배가 이제 발주가 될 거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림, 9페이지에 그림 17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018년, 19년, 20년 계속 벌크선 발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업황이 의미 있게 업황이 좀 개선이 좀 더 의미 있게 나타나고 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올해 발주를 감안해도 배가 내년은 돼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2년은 돼야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좀 사이클이 의미 있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사이클이 지속 가능한 시점은 22년까지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CJ제일제당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CJ제일제당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수요의 증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이제 감익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큰데요. 그러나 최근 높아지고 있는 곡물 가격을 비춰볼 때 바이오 부분에서 이제 주요 사료 첨가제의 스팟 가격 상승세가 작년에도 계속 높았는데 두드러졌었는데 올해도 지속될 공산이 큽니다. 이로 인한 바이오 부문은 분기별 안정적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또한 미국에서 지난 4분기 타겟과 월마트의 비비고 만두 입점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크로고 등 메인스트림 채널의 추가적인 계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완수와 협업이 2021년이 바로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0년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4분기부터 하락세 전환에 대한 우려와 달리 이제 전 사업부의 견조한 흐름이 지난 3분기에 나왔던 것과 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단기와 중장기 실적 고려했을 때 21년 기준 PER 10배 수준의 지금 현재 불과의 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0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 준비된 자료를 발표 마치겠습니다.